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 강은숙 교수께서 공공정책 함성 제고를 위한 행동경제학의 적용 부정부패 연구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이 지금 쓴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주로 쓰신 거죠? 제일부다니까. 같이 주로 썼다고요. 지금 그 평가할 때 비율은 70% 두 분 다 똑같이 70% 주나요? 아니면 제일 저자는 90% 주나요? 제일 저자 90%입니다. 아니요. 농담이요. 똑같습니다. 저요. 얼마? 76%. 제일 저자는? 똑같이 70%. 똑같이. 네. 알았습니다. 뭐 실제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국사대학교 현행정학과의 교수 강은수입니다. 김종숙 교수님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 실질적으로 저는 한 5년 전부터 이제 보유제 문제 가지고 연구재단 지원받아서 코 같이 하면서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웠고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생각들을 좀 다듬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지금 행동경제학은 공유제 문제를 연구하다가 인간의 이제 비합리성 전에 제한된 합리성 얘기들을 그 오스트롬의 논리석에서 하게 됐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비합리성의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됐고 그러면서 행동경제학 쪽에서 이런 인간의 비합리성을 다루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것과 관련된 이제 공부를 이제 같이 하게 됐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행동경제학은 작년부터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아는 바가 많지 않은 저도 아직까지 공부하고 있는 단계여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 같이 상호 학습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명이서 이제 작성하다 보니까 제가 주로 쓴 부분이 있고 김종숙 교수님께서 주로 쓴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잘 다듬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술하는 방식이나 문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조금 달라서 읽을 때 좀 조금 다른 느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다듬는다고 했는데도 아까 고유 교수 말씀처럼 저도 참고문헌에 빠진 게 지금 있고요. 또 지금 들여다보니까 오타도 몇 군데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다듬어서 다음에 학술지에 게재하는 좀 더 완결된 논문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주제는 행동경제학 기본적으로 인간의 비합리성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신고정판 경제학에서 인간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논의를 전개해 왔었는데 실제로 거기에 기초해서 이제 예측을 한 결과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를 이제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인간을 과연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라고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곳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인간의 비합리성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이제 합리성만 가지고 완전한 합리성만 가지고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보완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그게 저는 행동경제학 기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주류 경제학을 전복시켜서 뒤집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류 경제학이 설명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해냄으로써 이제 인간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사회현상을 좀 더 잘 설명해내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합리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인간의 비합리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작위적으로 랜덤하게 발생이 되고 있고 거기에 규칙도 없고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하기 실상인데 실제로 우리의 어떤 비합리성을 잘 들여다보면 이제 일정한 패턴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패턴이 발견이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비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는 것을 행동경제학에서는 휴리스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휴리스틱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판단이나 선택의 오류를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지난번에는 원자력 에너지 정책을 가지고 들여다봤고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부정부패 연구를 이런 행동경제학의 틀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동안 부패 현상을 들여다봤을 때 간과했거나 들여다보지 못했던 거를 좀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구체적인 이유는 댄 에리얼리라고 미국의 심리학자죠? 경제학자인가요? 예. 행동경제학자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댄 에리얼리가 쓴 책에도 여기 논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Honest Truth About Dishonesty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번역이 된 거는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의미는 그러니까 부정직에 대한 정직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인투이션을 줘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부패 현상을 들여다보는데 좀 적용을 해서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는 것들을 좀 끌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논문을 쓰게 된 전반적인 배경이고요. 이제 논문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30페이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지수, 대통령상 기구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부패 인식지수가 2013년도에 46위로 나타나고 있죠. 물론 조사한 국가가 176개국 정도 되는 거니까 그 전체 나라에서 보면은 이제 앞쪽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깨끗한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지금 1위, 12, 3, 5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은 이런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게 부패되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는 2013년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요. 지금 깨져 있어서 제가 이거 한 장짜리 따로 뽑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부패 인식 지수하고 OECD 국가의 이제 순위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이제 GDP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삶의 질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걸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하게 부패 인식 지수하고 그다음에 OECD 국가 순위가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깨끗한 나라가 OECD 국가 순위로 봤을 때 1위가 되는 거고 가장 부패한 나라가 OECD 국가에서 꼴찌가 되는 거 정확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부패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의 삶의 질, 우리의 행복 그런 것들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하나의 이제 예시적인 그림으로 서론에 좀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2절에서는 인간의 비합리성에 대한 이제 고려를 행동경제학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부패 현상을 들여다보는 하나의 새로운 시각으로 이걸 적용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가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를 좀 정리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동경제학 개요는 제가 좀 전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그걸로 대신을 하겠고요. 그 다음 33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이제 행동경제학에서 인간의 이제 이런 비합리적인 속성하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비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또 긍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해서 그것을 좀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이제 나름대로 모색을 해보자라는 것이 에리얼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에리얼리가 연구한 거에 잠정적인 결론은 35페이지에 이제 그 중간에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가 사람들의 행위는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 100% 영향을 받지 않고 도덕성에 의해서 좌우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에리얼리는 이제 이거를 경제적 동기를 이 사람은 financial motivation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덕성은 ego motivation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은 때때로 부정한 행동을 하지만 그 크기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동기에 의해서 예측된 양만큼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렇다면 이런 부정의 크기는 어떤가? 그거는 상황 변수, 이걸 매개 변수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 변수가 일종의 기준점 역할을 하면서 그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부정의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얘기고 36페이지의 표 2하고 37페이지 표 3은 에리얼리가 이런 부정부패와 관련된 거를 실험의 방법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설계들을 통해서
시험 결과를 끌어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합의를 끌어낸 내용을 전부를 소개한 건 아니라 그 중에 이 논문과 관련해서 좀 의미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 실험이 뭔가만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예시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트릭스 실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매트릭스 형태로 이제 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숫자를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피실험자들을 모집을 해서 이런 강의실에다가 모아놓고 이 집단을 예를 들어 40명이면 20명은 통제 집단, 20명은 실험 집단으로 한 다음에 그 매트릭스 종이를 주고 5분 동안 그 두 개를 더했을 때 10이 되는 거를 찾아서 그거를 정답 표시를 하라. 맞힌 숫자만큼 한 문제당 50센트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그 실험 설계를 한 거죠. 그랬더니 시험 결과, 그리고 그게 이제 통제 집단이고요. 통제 집단은 정확하게 자기가 푼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실험 집단은 어떻게 하냐면은 문제를 풀게 한 다음에 그 문제를 푼 시험지를 그 강의실 뒤쪽에 있는 파쇄기에다가 그거를 파쇄시켜버리고, 이제 그 연구 진행자한테 와서 내가 몇 문제를 맞췄다라고 얘기를 하고 연구 진행자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냥 돈을 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그러니까 신고적화 경제학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전체 20문제라면은 합리적인 이기적인 민간인 난 20문제를 맞췄다라고 얘기를 하고 10달러를 받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통제 집단에서는 4문제를 맞췄다고 얘기를 했고 실험 집단에서는 2문제를 못해서 평균적으로 6문제를 맞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20문제를 맞췄다고 해서 돈을 최대한 받아간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게 이제 재밌는 현상이다라고 이제 에리얼리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기본 실험 설계에다가 여러 가지 반론들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반론들에 대한 대처 방식으로 실험을 좀 더 엄밀하게 이제 그 설계를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그 기본적인 매트릭스 실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거를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표 2인데 요건 표 2는 개인 수준에서 이제 국회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고요. 표 3은 똑같은 매트릭스 실험인데 이거는 인간이 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 내에 어떤 상호작용,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개인의 부정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실험한 결과가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요. 이제 이 논문과 관련해서는 표 3이 조금 더 유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요거는 첫 번째 표 2에 대해서 2의 실험은 미국 MIT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거고요. 표 3은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 학생들을 이렇게 상대로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이 조금 더 길어서 마침 실험 숫자는 좀 다르지만 여기서 이제 재밌는 함의들을 좀 끌어낼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표 3의 실험 설계 1-6을 보면 통제 집단은 아까처럼 그대로 두는데 다만 여기서 뭐가 달라지냐면은 돈을 어떤 봉투에다가 10달러를 넣는데 거기에다 1달러짜리 지폐 18장, 50센트 동전 4개 이렇게 넣어서 이제 토탈 10달러를 두고 이제 맞춘 만큼 가져가라고 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이게 보수 지급 방법을 다르게 했을 경우에 직접 이제 실험 진행자가 주는 방식이 아닐 때 이게 부정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통제 집단에서는 평균 7문제, 이건 이제 맞힌 대로 받아간 거고요. 실험 집단은 5문제를 풀려서 평균 12문제를 맞췄다고 해서 돈을 받아간 것이고요. 그 다음 실험은 1-7의 경우에는 이건 뭐냐면은 통제 집단은 이제 그대로 둔 똑같은 조건. 이건 실험 집단의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파쇄기 조건, 이제 없애게 하는 것 플러스 같이 이제 실험에 참가한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 어떤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물론 이제 실험 진행자인데 여기 실험 대상자에 포함이 돼서 그 사람이 문제를 풀라라고 딱 시작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를 풀게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시험지를 들고 나와가지고 저 문제 다 풀었습니다 라고 하고 돈을 받아가는 걸 다른 사람이 관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봤더니 통제 집단 여전히 맞힌 만큼 7문제를 맞췄다고 하는데 실험 집단은 평균 15문제를 맞췄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8문제를 더 맞췄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와 관련해서 에리얼리는 이제
그 SMORC라고 하는 것이 단순 범죄자 모형이라고 해서 과거가 아니라 이 주류 이제 부패 현상을 부패를 설명할 때 주류에서는 그러니까 부패를 하는 이유는 부정행위를 하는 이유는 편익. 그러니까 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어느 순간 편익하고 그다음에 저질렀을 때 적발 가능성과 그 적발됐을 때 처벌 강도 이 비용을 고려해서 편익이 더 크면 부정행위를 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그 SMORC라고 해서 게리 베커가 주장한 합리적 범죄의 단순 모델인데 이렇게 설명할 수도 물론 있지만 두 번째 방식,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을 준거 틀로 삼아서 도덕성이 범주 안에서 영위될 수 있는 한계를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자기 스스로 이제 재규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번에는 메도프 조건 이게 이제 여기서 메도프라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메도프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거기다가 이 사람이 이번에는 이제 그 속에 있으면 실험 집단 속에 있으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도 못 맞추는데 다 맞췄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다 받아 주실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실험 진행자가 예 물론 다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말하게 하고 시작을 했더니 통제 집단 당연히 7문제 맞춘 만큼 받아가는데 실험 집단은 10문제라고 해서 줄어든 거예요. 오히려 3문제. 아까는 15문제, 8문제를 풀렸는데 이번에 오히려 3문제를 풀리는 걸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비도덕적인 행동을 의식을 하게 되면 자신의 도덕성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정직해진다라는 거죠. 재미있는 현상이지만 그 다음에 1-9 같은 경우에는 이 아까 메도프 역할을 하는 사람을 여기 카네기 멜론 대학생들을 상대로 했는데 그 피츠버그 대학교 스웨터를 입게 하고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했더니 더 줄어든 거예요. 이제 통계 집단은 원래는 7문제인데 시험 집단은 9문제 이렇게 이제 피츠버그 대학생은 카네기 멜론 대학생보다 좀 더 부패하다. 자기 집단 아니고 이 집단 부계자 집단이라고 이제 차별화를 하게 되면 우리는 최소한 저런 애들보다는 더 좋은 애들이다라고 이제 스스로 그 증거를 다르게 만들어 기준적으로 달리 만들어서 이게 더 줄어들어 부패를 더 적게 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38페이지에 중간쯤에 첫째, 둘째, 셋째로 정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잠깐 한번 보시면 좀 이게 우리가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의 사회적 요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부정행위를 어떻게 통제할 건가 관련된 그런 함의들도 좀 끌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부정행위는 일상적인 현상일 뿐만이 아니라 전염성이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의 나쁜 행동에 의해서 촉진될 수 있다라는 것. 두 번째, 마치 감기처럼요. 그 다음에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우리가 속한 사회 집단에 이뤄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를 하고 그 결과 부정행위는 사회적으로 더 쉽게 용인이 된다. 우리가 마치 관행으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이 정도나 관행으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좀 쉽게 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부계자이다. 아까 메도프 조건, 부계자 메도프 조건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부정행위를 그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함량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부도덕한 사람 및 그 사람이 속한 도덕성이 떨어지는 집단과 차별성을 드러내는 연장선에서 좀 더 도덕적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정행위, 이런 실험 결과는 부정행위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어디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결정할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 결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시 정리한 것이 표4가 되고요. 그 다음에 39페이지부터는 약간 행동경제학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가 좀 추가가 됐는데 이거는 행동경제학에서 부패를 들여다보는 방식은 사회의 어떤 구조의 문제라거나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패 현상을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형성되어 온 그런 문화적인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부패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굉장히 의미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같이 들여다보면 좀 더 의미 있는 어떤 그 정책적인 처방들을 좀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입장에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 새로운 다양한 시각으로 행동 경제학 말고 여기 추가적으로 소개된 것이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 그다음에 41페이지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둘 다 이제 신제도주의의 그 역사학파하고 합리적 선택학파 이쪽 얘기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에 진화적 게임 이론의 시각. 이게 이제 새로운 입장 시각이고요. 마지막에 46페이지에는 행동경제학은 그렇다면 부패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얘기들을 좀 해줄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다시 39페이지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는 일단은 이제 문화와 제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것이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나 문화라는 것을 아까 말했던 상황 맥락 그런 변수로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이제 이런 문화와 그 제도 속에서 지금 그럼 우리 사회는 과연 이런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사회인가? 이게 40페이지 이게 지대 추구 사회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대 추구적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기회비용을 초과하는 그런 이유 이거를 우리가 지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경우는 결국은 어떤 생산 요소를 차선의 경제 활동에 투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초과하는 부분 또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얻을 수 없는 초과 이윤이나 이권 특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대 추구 사회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할 때는 사회의 어떤 성과와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적 잉여를 이제 줄인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41페이지는 그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관점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어떤 장이 지금 현재 문화와 제도 그 속에서 지대 추구 사회가 만들어졌을 때 그럼 지금 현재 그 제도 속에 있는 개인의 인센티브 구조는 뭔가를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고 지금 이런 사회 내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할 때 뭐가 균형이 될 건가를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는 우리가 공공부문 부패를 일반적으로 정치인 혹은 공직자들이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공적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 부패를 합법화된 부패와 그다음 불법적인 부패로 다시 개념화해서 들여다보면 좀 더 재미있는 얘기들을 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여기서 합법화된 부패라는 거는 실상은 부패인데 실정법에서 이거를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놔서 실정법에서는 합법적인 부패인 거죠. 합법적인 행동인데 실질적으로 합법화된 부패이고 또 실정법을 어기는 불법적인 부패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서 들여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속에서 예를 들어서 43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제도 내에서 개인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게임의 규칙이 뭘까? 이 제도를 이제 게임의 규칙이라고 한다면 게임의 균형이 뭘까를 본다면은 일단 어떤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할 때 합법화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불법적인 행동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불법적인 행동을 선택하면 이 기존의 제도는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제재를 할 수도 있고 약한 제재를 할 수도 있는데 거기 각각의 어떤 행동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수가 이제 알파, 베타, 감마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알파가 베타나 감마보다 크면 당연히 사람들은 합법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적인 행동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약한 제재까지 만들어지고 또 동시에 이제 감마값이 더 크다면 사람들은 이 행동을 선택을 하고 이게 이제 균형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화적 게임 이론은 이거는 제가 진화적 게임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 부분은 김정수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신 부분인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혹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김정수 교수님께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패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이제 과거의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개인 간의 혹은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현상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부패를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안정적인가 안정적이지 않은가라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 사회의 부패는 진화적으로 안정적인 부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45페이지에 그림 3을 보시면 이거는 전형적인 제주의 딜레마 게임을 부패 행위에 적용해서 들여다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합리적 선택 앞에 있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부패가 이제 균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4는 이런 원샷 게임으로 봤을 때 부패가 이제 균형이 된다라고 보고, 이거를 진화적 게임 이론이라는 시각을 이제 추가를 해서 한번 들여다보면, 동시에 이것도 진화적 게임 이론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각각의 일단 이제 사회를 가장 단순한 모형으로 봐서 두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라고 해서 행위자 1, 2로 구성된 사회를 얘기를 하고, 행위자 1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도 부패와 청렴, 행위자 2도 부패와 청렴 이 두 가지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각각의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보수 구조를 이제 여기서는 추상적으로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이런 형태로 표현을 했고, 이때 나타나시는 값이 어떻게 결정되는, 구조에서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부패 행위, 그러니까 알파가 균형이, 이것이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그러면서 진화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상태이지 않는가. 그래서 부패를 계속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고, 부패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 경제학 시각은 이제 마지막 4번에 정리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부패한 정치 제도 하에서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판단과 선택을 하면 이런 문제를 조금은 완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유권자들이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몇 가지 휴리스틱이 작동이 되면서 굉장히 바이어스가 발생이 돼서 제대로 된 기량 세력으로서 역할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 개념을 여기 이제 프레임, 감정 휴리스틱, 가용성, 그다음에 유권자들의 손실 깊이 이 개념들을 사용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48페이지는 더불어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언론이 이런 유권자들의 휴리스틱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 지형이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인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49페이지에는 이런 시각들을 좀 잘 통합을 하게 되면 좀 더 정치한, 그러면서 좀 더 세련된 부패 설명 모형이 가능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속에서 이제 부패 개혁의 어떤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연구를 요약을 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 의미가 있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될 것들을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